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여자예요. 저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어요. 언니는 저와 한 배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 성격은 저랑 완전히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죠. 언니는 활달하고 사교적인 반면 저는 조용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고, 언니가 노는 걸 좋아해 남자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다녔다면 저는 공부에만 푹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런 저희를 두고 부모님조차 어떻게 니네가 자매인지 모르겠다 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언니를 저보다 훨씬 많이 챙겨주시곤 했어요. 이유는 바로 언니가 저보다 더 공부를 잘했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언니보단 내성적인 제가 공부는 더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저와는 달리 굉장히 똑부러졌고 야무진 사람이었어요. 공부에도 요령이 있다고 하죠. 저는 그런 요령도 없이 죽어라 읽는 스타일이었다면 언니는 벼락치기를 해도 핵심만 짚어내요. 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오곤 했죠. 저희 어머니는 그런 언니를 무척이나 대견하게 생각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두 분 다 교육열이 대단하신 분들이었는데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다 가지 못하셨대요. 특히 어머니는 공부를 무척 잘하고 대학을 가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무슨 여자가 대학이냐며 반대가 심해서 가지 못했고요. 어머니는 그게 평생의 한이었다며 저희만큼이라도 공부를 양껏 시켜주시려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강남의 학교는 다니지 못하지만 니네는 항상 강남에 있다 생각하고 공부해야 해 라고 말하곤 하셨어요. 한마디로 강남 아이들처럼 계속 경쟁 속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란 뜻이었죠. 사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지나치게 성적 거리시긴 했지만 저와 언니는 부모님의 고생을 알고 있었기에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공부만큼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공부에 영 소질이 없었나 봐요. 인연이 아니었던 건지. 아유, 우리 은지는 또 이거밖에 안 나왔어? 아니, 너는 맨날 코피 흘리며 책상에 앉아있는데 성적이 왜 이 모양이니? 은지야, 언니 봐봐라. 네 언닌 또 1등이잖아. 제발 언니 좀 본받아라. 언니 하라는 대로만 하란 말이야. 죄송해요. 저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그게 되니? 열심히 한다고 서울대 갈 거였으면 개나 소나 다 갔겠지.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저는 늘 이렇게 어머니에게 타박을 맞기 일쑤였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공부에도 점점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나는 뭘 해도 안 되고, 반면 언니는 하나를 해도 늘 잘해오곤 했으니까요. 덩달아 집안의 관심과 사랑도 언니에게로 모두 쏠리고 말았어요. 우리 은미 이번에 또 1등이네. 아우,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 우리 딸. 엄마가 이번에 은미 입고 싶다는 옷 사줄게. 정말? 그럼 정말이지. 우리 딸 또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어머니는 정말 너무하게도 언니에게만 맛있는 거를 사주시고 옷을 사주시며 대놓고 저와 차별을 하셨어요. 저 역시 갖고 싶은 게 많고 꿈도 있는 소녀였을 뿐인데 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엄마는 오로지 언니만을 이뻐하셨고 나중엔 저 또한 언니를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이 잠깐 사정이 안 좋아져서 평수가 좁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할 때가 있었는데 엄마가 저에게 아무 상의도 없이 언니 방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은미는 공부해야 하니까 개인 방이 필요하지. 여기 은미 방으로 써라. 더우면 공부 안 되니까 에어컨도 은미 방에만 설치해 놓을게. 엄마 난 어디서 자? 네가 방이 왜 필요하니? 옷방에서 자면 되지. 옷방? 아니 어떻게 그 좁은 방에서 자라고. 아 싫어. 나도 언니처럼 방 줘. 왜 못 자? 매트리스 놔줄 테니 그 위에서 자면 되지. 땡깡 부리지 말어. 네가 동생이니까 양보해야지.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구는 거야? 그날 저는 서러움으로 엉엉 울고 말았고 그렇게 작은 옷방에서 하루 종일 생활했어요. 거기서 작은 책상 하나 놓아두고 언니한테 지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공부하고 공부가 끝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낡은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희 엄마가 너무하다고 저를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니냐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엄마가 계모처럼 저에게 구박만 하신 건 아니었어요. 저도 자식이었으니 잘해주실 때도 있었죠. 다만 공부에 있어서 그 차별이 너무 지나쳤고 그건 어린 저에게 꽤 큰 상처로 자리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언니는 힘겨운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 대학에 가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언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저는 간신히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붙게 되었습니다. 언니도 참 얄미운 것이 자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받고 자란 걸 알면 미안해 할 만도 한데, 야, 고작 그런 대학에 가서 취직은 어떻게 할래? 하며 저에게 독설을 날리더라고요. 왜 내가 좋은 회사를 못 가? 나도 갈 수 있어. 우리나라가 왜 학벌주의겠냐? 학벌에서부터 갈 수 있는 회사가 달라지고 그러면 만나는 남편도 달라지니 하는 말이지. 휴, 네 인생도 참 불쌍하다. 나중에 나한테 도와달라 손이나 벌리지 마. 나 그런 거 딱 질색이니까. 제 언니지만 모질었어요. 만약 저라면 하나뿐인 동생에게 그런 말은 하지 않을 텐데요. 엄마도 저와 맞지 않았고 아빠도 언니만 이뻐하셨고 그래서인지 저는 가족의 품을 벗어나서 대학에서 4년 기숙사 생활이 편하고 좋았어요. 저를 차별하지 않고 편견 없이 바라봐주는 친구들과 어른들이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성격도 둥글둥글해지고 매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가끔가다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은지 너 어딘가 변했다 라며 저의 변화를 알아봐 주었죠. 그러다 저는 대학교에서 하는 요양원 봉사활동에서 우리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첫 만남부터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또래에겐 사교적이고 말도 싹싹하게 잘했는데 무엇보다 치매 노인분들을 대할 때의 태도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침착하고 차분했어요. 나중에 요양원 간호사분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실 정도로요. 마치 치매 노인분을 모셔본 것처럼 잘하길래 저도 궁금해져서 봉사활동이 끝나고 대뜸 물어봤는데 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랑 단 둘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오래 아프셔서 내가 직접 간호해드린 적이 많았어. 나중에 치매가 오셔서 요양원으로 모시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나와 가끔 오시는 간병인 아주머니 둘뿐이었어.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치매 노인분들을 보고 아무래도 아이 같은 모습을 처음 보니 무섭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거든요. 근데 침착한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어쩐지 스스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남편처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호감과 호기심이 쌓여가던 와중 제가 먼저 고백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남편은 제 고백을 선뜻 받아들이며 저희는 대학교 4년 내내 그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 되었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아련하기도 하고 뭐랄까 그립기도 한데요. 그만큼 젊고 예쁜 시기였어요. 남편과 수업 땡땡이 치고 밖으로 나가서 벚꽃을 맞으며 돌아다니고 오락실에 가 게임을 하고 노래방을 가고 시험 기간엔 같이 공부도 하고 모든 걸 남편과 그렇게 다 함께 했어요. 남편은 제 청춘의 전부였고 저도 남편에게 그랬죠. 그랬던 저희는 남편이 군대에 가면서 잠시 헤어지게 되었고 제가 먼저 졸업해 취직도 일찍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프로포즈를 받은 건 제가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남편도 꽤 괜찮은 회사에 입사한 후였어요. 남편은 적지만 대학교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한 후라 모아놓은 자금이 좀 있었고 저에게도 취업하며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어요. 우리 시작은 작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래도 은지야, 난 너랑 함께 새 삶을 시작해보고 싶어. 이미 남자친구와 사귄 지 오래되었고 저도 30을 바라보는 나이인지라 아직 돈이 다 모이진 않았지만 남편 말대로 새 삶을 시작해보고 싶더라고요. 이제는 서로 오가는 사이가 아닌 한 입을 덮고 한 천장을 보며 살아가는 사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조금 걱정하는 게 있었다면 부모님의 반대였어요. 무엇보다 고학력자에, 그게 아니라면 좋은 직장에 취직한 사람이 결혼 상대 조건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던 부모님이었기에 남편을 데려가기 전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듬해 저희 언니가 데려온 신랑이 언니처럼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의 교육자 집안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마음에 걸렸어요. 역시나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문턱을 넘기도 전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시집은 잘 갈 줄 알았는데 겨우 이 정도에 데리고 오려고 지금껏 안 가고 있었던 거야? 너 생각이 있는 놈이니? 엄마, 말은 가려서 하셔야죠. 예비사위 앞인데 사람 무안하게 무슨 짓이에요. 됐다. 너랑 말 섞고 싶지 않니? 이놈 데리고 가라. 뻔뻔한 직장 다니는 놈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 하나 다름없는 애를 데리고 와? 너 엄마 아빠가 우습게 보이냐? 내 부모가 우스워? 엄마 왜 이래요 진짜. 나 그만 창피줘요. 저는 그날 울면서 남편과 밖으로 헐레벌떡 뛰어나와야 했고 남편에겐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근데 남편은 거기서 너무도 듬직하게 제가 행여라도 결혼을 미룬다고 할까봐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이 나 반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해. 솔직히 나도 마음은 상하지만 내가 자기랑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어머님 아버님 마음도 풀리실 거야. 난 그렇게 믿어.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한 번 더 목이 메어 꺽꺽 울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가 떼를 쓰고 이 남자 아니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통에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남편을 사위로 대접해 줬느냐? 아니죠. 저희 엄마와 아빠 두 분 다 정말 징글징글하게도 제 남편을 사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고 제 남편은 언제나 찬밥 신세였어요. 명절날 아침 일찍 가 엄마가 음식하는 거 도와주고 장보는 짐 들어주고 생신날엔 건강식품 사 보내드리고 딸도 못할 노릇을 제 남편이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예, 그럼 그 정도 스펙 가지고 우리 집 안에 들어왔는데 장모님 받드는 거라도 잘해야지.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왜 그런 거에 일일이 고마워해야 하니? 걔가 나한테 고맙단 말 듣고 싶대니? 미안하지만 난 그 말 해줄 생각 없다고 전해라. 거기다 제가 진짜 섭섭했던 건 제 남편이 형부와 비교를 당할 때부터였는데요. 언젠가부터 형부와 제 남편이 함께 집안에 들어오면 엄마는 형부에게만 인사를 하고 제 남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형부가 집에서 일을 했냐고요? 형부는 언니와 함께 TV 보고 저희가 깎아주는 과일 먹고 그게 전부였어요. 정작 일하는 사람은 저와 남편이었죠. 그런데도 엄마는 우리 김서방 이번에 승진 앞두고 있다며. 내가 엊그제 절에 가서 기도까지 했네. 스님이 그러는데 아마 잘 될 거라네. 그러니 너무 걱정 말고 있게. 아 그리고 이건 우리 김서방 주려고 사둔 건데 가져가게. 하며 형부를 챙겼어요. 장모님 이거 공진단 아니에요? 아유 이 비싼 거를. 비싸긴 우리 김서방 주는 건데 이 정도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저 잘 먹어주게. 역시 엄마야. 고마워 엄마. 언니가 제 쪽을 흘끗 쳐다보다 넙죽 공진단을 받아 가방에 넣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얄미웠어요. 제 남편은 다 듣고 있으면서도 못 들은 척 묵묵히 설거지만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다 속상해서 당신 왜 우리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하지 마! 라고 소리치고선 기어이 설거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가 형부도 설거지 시켜. 어떻게 우리 집에 오고 나서 한 번을 자기가 나서서 뭐 하겠다는 소리를 안 하냐? 왜 내 남편만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며 따졌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네 형부가 왜 손에 물을 묻혀야 하냐? 우리 집안에 사위로 들어와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그런 굳은 일까지 시켜야겠어. 그런 일은 네 남편이 하면 되지. 그 말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엄마,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내 남편은 설거지 같은 굳은 잡일해도 되는 사람이고 형부는 그런 일에선 안 되는 귀한 몸이라는 거야. 대체 형부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내 남편 무시까지 해가면서 차별을 해? 엄마, 우리 남편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건 안 보여? 그런 건 엄마 안중에도 없어! 하고 대꾸했어요. 그랬더니 엄만 그 말에 콧방귀를 끼며 저랑은 역시 대화가 안 통한다며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셨고요. 제 엄마지만 참 잔인했어요. 마치 엄마의 이런 행동들을 보고 있자면 꼭 옛날에 저와 언니를 두고 차별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가슴이 더 아프더라고요. 차별 받아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남편도 왠지 제가 입은 상처를 똑같이 입고 있는 것만 같아 그게 다 저희 집에 와 받지 않아도 되는 상처를 받는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항상 그런 제게 여보, 나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 나 미워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나한테 안부도 물어주시고 보약도 몇 포 챙겨주시잖아. 미우나 고우나 내가 옆에서 계속 부대끼고 잘해드리고 하면 언젠가 장모님 장인어른도 날 받아주실 거야. 하면서 저를 되려 위로해 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더 미어졌지만 남편 말대로 언젠가는 이란 희망도 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생일날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로 저도 희망을 놓게 되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그날은 웬일인지 저희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해 바쁘지 않으면 집에 좀 들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날 왜 부르시지? 남편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마의 부탁이 하나도 싫지 않은지 콧노래까지 부르며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무슨 일인지 기대하는 눈치이기도 했죠. 그런데 순간 저는 그야말로 기겁하고야 말았어요. 엄마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배추가 담긴 커다란 통이 수십 개 놓여져 있었는데 엄마는 TV를 보고 있다가 저희가 오자 왔나? 나 좀 도와달라고 불렀네 하더라고요. 엄마, 설마 우리 김장시키려고 부른 거야? 제가 기가 차 물어보니 엄마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내가 이 많은 김장을 어떻게 혼자 하냐? 니네라도 도와야지. 이거 담궈서 네 형부 주고 고지 가족들 것까지 싹 챙겨줄 거니까 얼른 장갑 껴라. 엄마, 오늘 이 사람 생일이야. 엄마 쓰는 SNS 프로필에 안 떠? 생일날까지 내 남편이 엄마 집에서 김장을 해야겠어. 생일? 그딴 게 뭐 대수라고? 장모 김장 하나 못 도와줘. 어이, 장서방 싫나? 싫으면 안 해도 되네. 이거 나 혼자 해도 되니까. 아닙니다, 장모님. 여보, 그러지 마. 나 괜찮아. 장모님, 저 그럼 김장하게 될 줄 몰라서 옷이 좀 불편한데 집에 가서 편한 걸로 갈아입고 와도 될까요? 그래, 그렇게 하게. 오늘 할 게 아주 많으니까. 저는 엄마의 뻔뻔스런 얼굴에 기가 찼어요. 다름 아닌 일주일 전 언니의 SNS에서 엄마가 차려준 우리 남편 생일상이라며 올라온 사진 하나를 보았기 때문이었죠. 형부 생일상엔 소고기 잡채에 임금님 수라상으로 가득해 올려놓더니 제 남편에겐 막무가내로 김장봉사를 시키다니 저는 너무 화가 나 나가려는 남편에게 가지 말라며 버럭 소리를 지르곤 엄마가 준비해 놓은 배추더미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됐어 여보, 하지마. 엄마, 지금 이게 말이 돼? 아니면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일주일 전 형부 생일날엔 소고기 사서 먹였잖아. 그래놓고 뭐? 지금 내 남편 생일에는 김장하라는 거야? 그것도 형부랑 언니 먹을 김치를?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예, 너는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열을 내고 그러니? 너 참 성격 이상하다. 아니, 네 형부야 고연봉에 좋은 회사 다니는 중환이라는 사람이니 소고기 먹이는 거고 네 남편은 김장할 수준이니 이런 거 시키는 거다.
다 내가 생각이 있어. 일을 막 시키는 게 아니고 다 사람 수준에 맞게 하는 거라고. 뭐라고? 지금 엄마 말 다 했어? 사람 수준? 그럼 내 남편은 소고기 먹을 수준이 안 되니 이 집에 와 일이나 거들어야 하는 수준이라는 거야? 엄마 정말 여전하다. 어렸을 때도 언니랑 나 공부로 자식 차별하며 키우더니 크니까 이제는 사위 차별까지 해? 엄마가 이러고도 어른이야? 이 기집애 싸가지하고는. 너 그딴 말 할 거면 당장 나가라.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 장서방 못하고 서 있어. 둘 다 나가지 않고. 나 나가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 나 오늘부로 엄마랑 인연 끊고 살 거야. 내 남편 무시하고 한심하게 보는 것도 정도가 있지. 더는 나도 못 참아. 이러다가 내가 우울증 걸리고 화병 나 죽을 것 같다고.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바락바락? 하여튼 수준 떨어지는 남편 만나더니 너까지 아주 물들었네, 물들었어.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서 인연을 맺어야 본받는 것도 있고 팔자가 피는 건데? 아, 쟤만 보면 속이 답답해 아주. 남편은 저와 엄마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단단히 상처를 받은 듯 했지만 저에게 티내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이후 엄마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고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남편만 안부 전화를 가끔 했을 뿐 저는 엄마에게 쌓일 대로 쌓여 더 이상 자식된 도리마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제 마음속엔 엄마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이 회사를 나와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엄마는 더 못마땅해 했어요. 사실 남편이 회사를 나오기로 한 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생각해 두었던 일이었어요. 남편은 화장품 회사에 다녔고 저는 마케팅 회사에 다녔는데 남편이 자기만의 천연 화장품 회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나중에 들으면 한마디 할까봐 그걸 미리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배운 것도 없는 놈이 자기 회사는 어떻게 차린다니? 직원들은 또 어떻게 부리고 그냥 남 밑에서 주는 월급이나 받아먹을 것이지? 뭐 한다고 그런 객기를 부린다니? 엄마, 형부도 이번에 회사 나와서 차린다며. 왜 형부한테는 아무 말 안 하면서 우리 남편한테만 그래? 네 형부랑 장서방이랑 같냐? 네 형부는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와 유학까지 다녀온 박사이고 장서방은 그래봐야 고작 이상한 대학 나와 구멍가게 같은 회사 다니다 나온 사람인데 어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동네 마트랑 어디 이마트를 비교하고 앉아있어. 똥차가 용 써봐라 벤츠 되나. 이젠 하다하다 내 남편을 똥차에까지 비유해? 엄마, 사위가 똥차면 엄마도 퍽이나 좋겠다. 내 사위는 한 명뿐이다. 난 벤츠 사위밖에 없어. 아, 네 그러시겠죠. 어디 한번 벤츠 사위 데리고 잘 살아봐. 엄마한텐 딸도 이제 언니뿐이니까. 엄마는 막말 수준의 말을 퍼부었고 저는 그 말을 남편이 듣는 줄도 모르고 열변을 토해가며 엄마와 싸우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거기다 더 황당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형부에겐 돈까지 보태준 거였어요. 언니에게 이 사실을 듣는데 일말의 배신감이 들면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너 몰랐니? 엄마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잖아. 크진 않아도 돈이 좀 됐거든. 그거 팔아서 그이 사업하는데 보태줬어. 그나저나 니네 남편은 잘 되니? 우린 잘하고 있어. 알려줘서 고마워 언니. 언니가 괜히 제 남편을 꼬집어 또 흠을 잡으려 하는 것 같길래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언니 역시 엄마 못지않게 저희 집 사는 형편을 무시하곤 했거든요. 언니는 아파트에 살고 저희는 빌라에 살았는데 그걸 가지고 집에 곰팡이는 쓸지 않냐. 나중에 아이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키울 거냐 하면서 저희를 무슨 거지 취급하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나중엔 언니의 말을 무시하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결정적으로 언니에게도 엄마에게도 한 방 먹인 일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날은 아빠 생일이라 언니네 부부와 저희 부부를 모아놓고 저녁 초대를 했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바보같이 착한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라며 저를 끌고 나와 억지로 가게 된 자리였어요. 우리 김서방 많이 들어. 엄마는 여지없이 형부의 밥에만 반찬을 올려주며 편애를 하고 있었고 제 남편은 못 본 척 밥알을 밀어넣고 있었죠. 그런데 아빠 얼굴이 그날따라 유독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걸 눈치채고 나중에 아빠 방에 들어가 따로 묻게 되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 그게 말이다. 아니다. 자식이라도 말 못하는 게 있어. 아빠는 그런 말로 제 눈을 피하셨고 끝끝내 말을 해주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다 제가 남편과 함께 슈퍼마켓에 가족이 먹을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아빠가 웬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어쩐지 이상했어요. 자세히 보니 낯선 사람들은 아빠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밀어가며 언성까지 높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 안 내놓을 거야? 안 줄 거냐고. 이봐, 언제까지 버팅길 수 있을 것 같아? 얼른 갚아야 할 거 아냐. 저희는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다 이내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다가가서 무슨 일인지 물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아빠가 무려 5억 빚을 졌다고 하더라고요. 5억이라니. 제가 그 액수에 너무 놀라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니 그때쯤에선 아빠도 자포자기해선 상황을 다 설명해 주더군요. 알고 보니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었는데요. 글쎄 아빠가 형부 말만 듣고 형부 아는 사람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어그러지면서 다 빚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럼 저는 형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며 얘기를 해봤냐 물었는데 아빠는 힘없이 고개를 내저으며 김서방은 그게 왜 내 책임냐고 하더라. 자기한텐 일말의 책임도 없다고.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네 엄마한테도 말하지 못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 형부 너무한 거 아니야? 안 되겠네. 이 일을 우리만 알고 있을 수 없지. 어떻게든 알려서 상황을 해결해야지. 저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들어가 엄마에게도 언니 부부에게도 이 일을 까놓고 공개했고 역시나 엄마는 기겁을 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어요. 김서방, 이게 무슨 일인가? 진짜인가? 네, 장모님.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장인어른께서 결정하신 일이에요. 맞아, 엄마. 아빠 잘못이지 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하셨어요? 가만히나 있으시지. 뭐라고? 아니, 자네가 그러지 않았나? 이건 100%라고. 투자하면 두세 배 벌 수 있다 하지 않았나? 그래놓고 어떻게 지금 와서 말을 싹 바꿀 수 있는가? 나도 자네 탓할 생각 없네. 어쨌든 내가 결정을 내린 거니. 그래도 이런 태도를 일관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아빠는 마지막 즈음엔 희미하게 눈물마저 보이셨고 그러다 모든 게 지치셨는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제야 언니네 부부에게 배신감을 느꼈는지 당장 나가라고 너희 같은 것들 필요 없다며 상을 엎어버리셨죠. 나는 네가 집에 반찬 없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반찬에다 바치고 생활비 아껴주려고 허리 휘어가며 니네 애보기까지 했다. 김서방 자네가 나 필요하대서 회사에 청소까지 해주러 갔어. 근데 어떻게 이제 와서 모른 척하고 싹 입을 닦을 수가 있어? 그러고도 니들이 사람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 둘 다 나가. 너희 같은 것들이랑은 인연을 끊고 살 테니. 아, 엄마 미쳤어? 엄마는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형부 밥에 올려져 있던 큰 깍두기까지 던지시며 고함을 치셨어요. 형부와 언니는 김치국물을 뒤집어 쓴 채 집에서 쫓겨났고요. 그리고 제 남편은 그런 엄마를 가만히 두고 보다 조용히 저희 아빠에게로 가더라고요. 아마도 위로의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잠시 후 저희 아빠와 남편이 함께 나왔고 일단 그날은 밤도 늦었고 해서 저도 남편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미운 부모님이었지만 자식인지라 힘없는 아빠 얼굴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잠도 오지 않고 기분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또
믿었던 언니와 형부에게 배신당한 엄마 마음이 어떨까 싶기도 했고요. 남편에게 제 기분 티내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몸이 처지고 문득문득 일을 하다가도 엄마 아빠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제게 대뜸 장모님과 장인어른 밥 한 끼 사드리러 친정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모시고? 어딜? 장모님 좋아하시는 근처 한식당집 있잖아. 거기 가서 맛있는 거 좀 사드리자고. 요즘 기운도 없으셔서 밥도 잘 못 챙겨 드실 텐데 우리라도 챙겨 드려야지. 당신도 참 대단하다. 나라면 절대 당신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했을 텐데. 고마워 여보. 저희 엄마에게 그 모진 구박을 받고도 이렇게 챙기려는 남편을 보니 속으로 이 사람 정말 바보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제가 챙기지 못하니 대신 챙겨주는 그 마음이 고맙기도 했어요. 저와는 다른 그릇의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엄마 아빠 얼굴을 볼 겸 집으로 향했는데요. 집에 가니 역시나 예상한 대로 엄마는 거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며칠 시름시름 앓은 사람처럼 저희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래, 왔니? 고맙다, 와줘서. 예전에 그 차갑고 모났던 인상은 어디로 간 건지 물먹은 솜처럼 축 처져 저희에게 겨우 인사를 하는데 아빠 역시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 부모님을 보니 괜히 마음이 더 착잡해져서 얼른 밥이나 한 끼 하자고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러 나가자고 한 남편이 잠시 부모님을 멈춰 세우더니 잠시 주춤하는 얼굴로 봉투 한 장을 건네더라고요. 그리고 그 봉투를 본 순간 저희 엄마도 아빠도 눈물을 흘리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죠. 저 역시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울고 있는 저희 부모님을 보며 찬찬히 말을 이어나갔어요. 장모님, 이건 1억이고 나머지 돈도 갚아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회사가 잘 돌아가 여유자금이 있거든요. 다 이런 일에 쓰라고 그동안 회사가 운 좋게 흘러왔나 봐요. 저는 장모님 장인어른을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부모님으로 평생 모시고 살겠다. 이미 이 사람과 결혼할 때 마음 먹었고요. 그러니 부담 없이 자식이 주는 용돈이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장서방, 내가 자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넨 나한테 왜? 이제 지난 일은 잊어요, 장모님. 제가 장모님 눈에 안 차는 부족한 사위였던 거 알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언젠가 꼭 인정받고 싶었네요. 솔직히 가끔 장모님께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보다는 장모님 힘드실 때 도움될 수 있어 다행이에요. 대신 저 앞으로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간 미안했네, 장서방. 내가 죄인이야, 죄인. 장서방한테 이런 도움 받을 줄 모르고 그간 너무 나쁘게만 대했네. 나를 당장 용서해 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겠네. 그리고 은지야, 너한테도 미안하다. 고맙고 미안하네, 장서방. 엄마는 몸을 거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제 남편 손을 잡으며 눈물을 펑펑 쏟으셨고 저희 엄마의 눈물에 남편은 그저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고 말해주었어요. 저도 처음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제 남편의 그릇이 정말 큰 사람이라는 걸, 관용과 아량이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이번 일로 다시금 느꼈어요. 물론 남편은 그 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었어요. 세상 가장 사랑받는 사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말이죠. 엄마는 언니에게 했던 그대로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무말랭이와 장조림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고 그러지 말라 해도 사위 건강 챙겨야 한다며 멀리까지가 약을 지어 오십니다. 그리고 언니네와는 전혀 교류하지 않으시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이제와 잘하려는 엄마가 밉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어느덧 원망도 미움도 사라지고 있어요. 아마 남편의 크나큰 마음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 남편에게 고마워해야겠죠.
최근엔 좋은 소식도 생겼습니다. 드디어 저희에게 이쁜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여요. 얼른 이 아이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뛰기도 하고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없이 행복한 요즘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신랑, 지금처럼만 서로 아끼고 사랑합시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멋지고 예쁜 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